네, MSCI가 중국 A주를 편입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신흥국 증시에 일단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조건부 편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조건들을 잘 충족시킨다면 내년쯤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중국 증시 흐름과 우리 시장의 또 자금 동향을 분석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MSCI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일단 편입이 보류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한 시사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편입을 한다고 했어도 100%의 편입은 아닌 만큼 효과 자체는 미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시총 비중이 만약에 상해 A주를 편입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한국의 비중이 분명히 줄어들긴 하죠. 변경되기 이전에 14.6%에서 14.2%로 0.4%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매 변동이 있게 된다. 근데 실제로 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부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물의 비중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체 비중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움직일 만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 이슈를 왜 그렇게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체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이죠. 다음 준비된 글을 보시면 MSCI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과 지금 그냥 중국 지수 그리고 중국 A 지수의 시총을 비교해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편입될지는 모르나 편입되는 순간 한국의 선진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수급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급의 매머드급 대형주들이 대거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편입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팔고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악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빠른 시일 내에 MSCI 선진국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전히 계속 이머징 내에 머무른다면 앞으로는 인도라든지 다른 국가들에게도 잠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물의 비중은 이머징 시장 내에 있을 경우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덩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더 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머징 시장의 변화도 주목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달러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추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하향 조정되던 것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쉽게 제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뿌려졌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조건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MSCI 내 한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짧게 1년 내에는 지금 현재 구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어느 이머징 마켓이 흔들릴 것이냐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국의 자금 유입과 환차손을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환차손은 어디가 제일 심했냐면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킨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타 국가들 중에서는 터키라든지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절하되었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지수가 동일해도 그만큼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들 중에서도 지금 위험해 보이는 게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국가들이 위험해 보이니까 돈이 빠져나오면서 환율도 더 요동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들 국가들이 왜 위험하냐면 단기 외채와 외환보유고 비율을 봤을 때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월등하게 늘어서 지금
이 유럽 시장이라든 이런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좀 부도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도 일부 좀 늘었고,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터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다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강세가 되면 될수록 이머징 마켓 쪽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국가들을 꼽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뭐 안정적으로 보이나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지속됨으로써 시장이 좀 뒤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업종별 흐름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 강세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리 시장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일단 MSCI에서 중국의 이 A주 편입이 일단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다시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단기 나오고 있는 매물은 MSCI 때문에 나오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 장기간 백어데이션 고착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이슈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실제로 외국인 매매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매 동향은 이것과는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여전히 뭐 변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여전히 뭐 업종별 흐름에 따라서 달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신흥공급금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비중은 점점 줄여가고 세계 어떤 종목, 어떤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인도의 추가적인 소비에 연동되고 있는 뭐 이런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여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글로벌 가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월풀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LG전자 모두 다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월풀의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약세가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라는 거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월풀의 주가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점이 제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뭐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고점을 올리는 양상이었거든요. 홈디포만큼이나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머징 시장의 상승, 미국 주택 시장의 정상화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딱 이 시점 올해 4월 말이었죠. 실적 발표 구간에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다운시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슬슬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답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 뭐 경제 전망 기구들, 뭐 국제기구 이런 쪽에서 대부분 뭐 시장 전망을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이 최근에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성장률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더 하향되게 될 경우 아마도 지금 낮춰놓은 전망 자체도 못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머징 마켓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 그 전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TV 부분의 실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G4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소멸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LG전자의 각 사업부의 흐름을 보시면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1, 2분기 TV가 안 좋아졌는데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TV가 왜 좋아지냐. 왜냐하면 비슷한 TV들이 지금 여러 군데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가격이 4분의 1,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절반 정도 가격의 하이얼이나 샤오미에서 TV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쪽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글로벌 유통망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열림으로써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에어컨 사업부는 2분기가 피크고 당연히 빠지니까 3, 4분기에 빠지니까 이 부분은 뭐 기대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사업부 실적은 최근에 이제 G4 기대감이 있다라고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 S6와 6 엣지도 잘 안 팔리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G4가 잘 팔린다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G2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산을 그렸지만 G3는 계속적인 프로모션과 좋은 품질로 인해서
판매량이 잘 유지되는 양상이었거든요. G4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 가격이 싼 중국 스마트폰의 판매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싸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PBR 개념에서 분명히 싸죠. 근데 이것을 PER 개념으로 올려버리면 올해 추정 실적이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맞다고 쳤을 때 25배 이상이거든요. 그럼 PBR로는 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PER로는 절대 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 매수는 저는 말리고 싶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가격에 추격 매도하면서 손실을 확정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더 살 필요는 없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최근의 신저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주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마땅히 돌파할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전망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들 모두 다 세워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죠. 네, 오늘은 또 과연 수급이 돌아올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